10여 미터 높이 절벽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산악자전거 선수. 아찔한 착지에 이어 고난도 주행 기술과 360도 공중점프 묘기를 연달아 선보이며 가파른 바위 산등성이 코스를 거침없이 통과합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26일 미국 유타주 협곡지대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대회가 열린 건데요. 대자연을 이용한 극한의 주행 코스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명 높은 산악자전거 대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13회째를 맞이한 올해 대회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21명의 산악자전거 선수들이 참가했고요. 선수들의 도전을 보기 위해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직접 대회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광장이었습니다.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부산 나오시죠. 기자가 만나셨어요. 현재가 마마가 굳은 날에 당신은 새싹을 심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잘 자라. 고개 들어 세상을 올곧게 보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을 양분으로 자란 새싹이 이제 든든한 나무가 되어 당신과 변화의 시간을 함께하려 합니다. 새로운 KBS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시 공정위 조사를 검토하고 비리신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지만 휴원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의 유가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건 이후에 공포를 전하며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로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이 퇴사한 직원을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참아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탄핵 제안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힘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 똑같은 결론이 났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5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인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 이지윤 기자입니다. 중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 죽음, 옛 신일본 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 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분들은 바로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모두들 고령인지라 이제 한 분만 생존해 계시죠.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70년 묵은 한이 이제 풀렸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판사가 아무것도 없다고만 그 녀석 숨이 내가 끊어져 볼까 하니까 법정에서 말이야 주저앉아 볼 거다니까 하하 내가 좁은 집, 낡은 침대. 아이고. 일본으로 끌려갔던 17살 소녀는 어느새 100살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습니다. 뭐 어렸을 때 그때 18인가 17이가 먹었게 그때 뭐 신대에서 배 기술배로 간다게 가가지고 아직도 선명한 징용의 상처. 같이 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떴습니다. 다 축구 없어.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았지. 나만 여기 살았지. 여러 사람들이 다 살았지 죽은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일은 결론이 날까. 좋아하는 약주 한 잔에도 불안함을 감출 순 없습니다. 안정이 안 되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혼자라. 눈물만 나와 가만. 아우 참아. 아침 일찍 곱게 옷을 차려입은 할아버지. 시 쏘고 면도도 까놓고 그러고 있죠. 그래갖고 슬슬 옷 입고 이빨 닦고 특별한 외출에 나섭니다. 같이 너희 보게 됐다고 했는데 너희가 없고 나 혼자만 올게. 내가 혼자만 술대가 혼자만 몰디에 가봐야 할래. 왜 이렇게까지 길어졌는지 알 수 없는 재판. 어째서 이렇게 늘어져갖고 오래 끄집은 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초조했던 마음은 막내딸 전화에 결국 눈물로 터져나옵니다. 나의 아버지의 목이 맥혀서 눈물 나와버린 게. 긴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 찾은 법정. 좋은 촬영을 해줄게. 대단히 고맙네.
할아버지의 70년 한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까지 돼야겠네. 더 오래 살아야겠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총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압류 조치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판단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발표문 말미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처리 문제 등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만큼 갈등 확산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문화교류 협력 등을 계속 추진하며 한일 관계를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끌어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어떻게 재정립할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어조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우리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법부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일본 주재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강경 조치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両国の友好関係の基盤となってきた法的基盤を根本から覆すものであります。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국제법을 강조하며 이 사안을 국가 대 국가의 분쟁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패소한 신일철 죽음, 옛 신일본 제철도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 대응에 입각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양국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서서 우리 사법부와 행정부를 쥐락펴락했던 법률 대리인은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2014년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인 김앤장이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과 외교 정책의 혼란을 경고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2년 뒤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외교부가 18쪽짜리 의견서를 냈는데 뜯어보니 자료 대부분이 김앤장의 상고 이유서와 일치합니다.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나 동일한 미국 법원 판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신문 칼럼까지 그대로입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윤병세 장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주로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세한 그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 법원에 전달하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법원 행정처 심의관은 지난 2월 김앤장에 취업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와 외교부를 뒤에서 쥐락펴락한 게 김앤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것은 그거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앤장도 노력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은 공식적으로 10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전범기업 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본 전범기업이 제공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 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그럼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 예탁 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국내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의 유치원 관계자들이 직결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동시 휴원 등 집단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4,500명이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출입도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부회장이나 지회장 보고 받고 붙이고 들어가셔야 돼요. 유치원 원장들은 폐원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고 간이 설문조사에서도 폐원의 표가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침울해요. 그리고 이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한 유치원 이사장은 아이들이 자신을 도둑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사장인데 집에서 나를 눈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더니 우리 아빠가 도둑놈이래요. 이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쁜 사람이죠. 5시간에 걸친 토론 결과 한유총 비대위는 동시 휴원 등 집단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개별 폐원이나 휴원 등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폐원에 대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저희 비대위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거듭 주장하면서 공립과 사립을 동등하게 지원해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한유총이 물리력으로 유치원 관련 정보토론회를 여러 차례 파행시켰다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계획을 밝히면서 유은혜 부총리가 다시 한번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세무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서병립 기자입니다.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려는 유치원이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폐원이나 원화 모집 중단을 알린 유치원은 전국에 19곳, 유치원 6곳은 관할교육청에 폐원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회계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공정히 조사를 검토하고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해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사했습니다. 또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임시 돌봄 서비스를 즉각 가동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가운데 최대 40곳을 사들이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9곳의 단솔 유치원을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해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새로 짓는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성 강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들 모두 나가라고 통보해서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3년이 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4년 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대대적인 보강공사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진 상황. 이에 구청은 학부모들에게 130명의 어린이들을 내년 2월까지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이전에 했을 때나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조금 먼저 소통이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다 하는 걸 먼저 나왔어야지. 같은 지역 안에는 당장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없고 옮기면 다시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국공립으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기자가 일단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0번대로 들어가요. 보육교사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놨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지자체는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해 미리 알리기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지 이게 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이 향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관련법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대책 마련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재건축은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먹구구식 행정과 법 규정 미비는 보육 공백에 대한 두려움과 현장 혼란만 키웠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전부인 살해 사건의 유가족인 딸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엄마를 잃은 딸이 나오지 않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무참한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째. 묻힐 뻔했던 엄마의 죽음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린 딸이 이번엔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사건 이후의 공포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전 경찰 신고로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또 다른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희에게.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27만 9천여 건 가운데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13.8%, 이 가운데 구속 수사는 1%도 안 됐습니다. 검거 사건 10건 중 9건 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가해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 쇄신하라! 가해자에게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가정폭력 끝에 엄마를 잃은 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 개정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사회 반감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유명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퇴사한 직원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폭력의 이유와 어떻든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무릎을 꿇은 남성을 일으켜 세우더니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욕설을 섞어가며 사과까지 강요합니다. 너 살려도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똑바로 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쳐다못 그랬어? 폭행 가해자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장난삼아 양 회장인 척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겁니다. 폭행 피해자는 주변에 피해가 갈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IT 쪽에 이제 좀 발이 넓으신 분이고 좀 재력도 있으시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회사 대표님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보복성 이런 게 다가올 것 같아서. 폭행 영상을 폭로한 뉴스타파는 업체 측에서 양 회장이 촬영 지시를 했고 기념품처럼 소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향을 받지 그런 부분이다.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양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자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장 집에 안 계십니다. 아, 집에 안 계세요? 혹시 언제쯤 돌아오세요? 출장이었나요? 잘 모르겠고.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 회장은 신입 직원들을 모아두고 폭음을 강요하고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게 하는 가혹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준 기자입니다. 폭행을 당한 뒤 강 씨는 외딴 섬으로 떠났습니다. 치욕스런 폭행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숙녀로 먹었죠. 생각날 때마다 막 울분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1년 남짓 회사를 다닌 기억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500cc를 나눠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완샷을 하는 거죠. 완샷을 하고 비우고 또 완샷하고 비우고 또 완샷하고 비우고 원하는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테이블 밑에는 양동이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이제 바켓을 준비를 해놔요. 예, 거기다가 이제 토하고. 아예 처음부터 양동이 같은 걸 갖다 놓는다고요? 네, 처음부터 준비를 해. 그럼 아예 토할 걸 염두에 두고 술을 막 먹인 거네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찬밥도 아니고 이제 뜨거운 그 해장국을 금방 빨리 드세요. 엄청 한 1분, 2분 그 사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맞추려다 보니까는 이제 입에 데이고 입천장 데이고 막 너무 그랬던 거는 같아요. 야, 좀 빨리 좀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강한 권력과 돈 앞에서 강 씨는 양 회장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재력도 있으시고 뭐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조그만 거에 크게 이제 타격을 입을 사회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 회장 측은 이러한 강 씨의 증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정부가 전북 새만금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대한 간척지, 새만금 개발지구입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거듭해온 상황. 정부는 새만금 일대 유휴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자본 10조 원과 예산을 투입해 발전량이 원전 4기와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자 신성장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만금을 환황의 경제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겠다고 했지만 야당 일각에선 정부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개발 계획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제적인 생산, 교역, 물류의 중심 단지를 꿈꾸면서 27년 기다린 결과가 고작 태양광 발전소냐. 문 대통령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경제인과 간담회를 한 뒤 곧바로 경북 경주로 이동해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시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고용지표 악화 등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행보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서 법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논리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 제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속에서도 북한은 최근 경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한 동영상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거리에는 경제와 관련된 구호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핵이나 김정은과 관련된 구호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중국의 국경도시 투먼과 마주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농촌마을. 가을 거지가 한창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낡은 트럭은 짐칸 가득 볏짐에 사람까지 태우고 위태롭게 논두렁을 달립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 평양, 함흥에 이은 북한의 제3도시 청진입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당을 옹위하자는 구호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지난 4월 핵실험 중지와 경제건설 총력을 천명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자는 구호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이 일대에서 촬영된 선전구호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47번이나 나왔습니다. 29번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보다 훨씬 많았고 핵이라는 용어는 청진 외곽의 농촌에서 딱 한 번 발견됐습니다. 선군이라는 용어가 많이 보였던 2012년, 국방력과 핵무력,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던 2014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나라의 보배라 불렀던 아시아 최대 철광 무산광산.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된 철정광들이 그대로 노천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 제철소로 이어지는 수송관은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고 용광로를 돌릴 연료 수입이 막혀 제철소도 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몇만 명이
무상광산에 관계하는 일 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거의 다 뭐 실업자가 된 상황이죠. 경제건설 총력을 천명하고 있지만 제재와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의 현실입니다.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그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북한 마을의 일상 구호에서 핵과 군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라는 단어가 급증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서해 해상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모습이 한미연합 감시 장비 등을 통해서 포착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해안포 수십여 문이 대부분 폐쇄됐고 완충수역 일대 나머지 해안포도 포문 폐쇄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9.19 군사합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서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첫날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만나고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난 데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건지 김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난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등 2시간 동안이나 함께하며 비핵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하지만 차관보급인 미 대북 특별대표가 외교 통일장관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까지 두루 만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측이 현재 북미 협상 등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조건 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 연결과 기업인 개성공단 방문 등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직접 파악하고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명분을 찾으려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를 이끈다는 선순환론을 내세우며 제재 예외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와 미국과 북한 관계에 같이 이렇게 또 보조를 맞추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 want the same thing for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at, there are many initiatives that we can cooperate on,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your ministry on those.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얼마 전 남북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주한미군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무성했었죠.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우리 군 당국은 합의서가 체결되기 수주일 전부터 주한미군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되기 6주 전인 8월 초 국방부 김도균 대북정책관이 주한미군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수뇌부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김 대북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적대 행위 중지와 JSA 비무장화 등 군사합의서에 담길 사항을 공개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우리 군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극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큰 틀에서 합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다만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후 우리 군 당국과 세부 검증 작업을 벌였고 이달 18일 최종 검토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엔군 사령부는 남북과 군사 합의를 함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행 금지 구역 역시 미국 측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미 간에 다 협의가 조율돼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고시가 된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미 측과 어떤 긴밀하게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7공군 측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고 구간별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있는 한미 연합사 기지 캠프 보니파스로 헬기를 띄울 때 북측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연합사 측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요즘 우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우유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오르는 걸까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카페라테와 카푸치노 등 우유가 들어간 커피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 우유값만 100만 원이 드는데 가격 인상 소식에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원두값이랑 비교하면은 우유가 그 지출이 훨씬 더 큰 비중 차지하고 있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8월 서울 우유가 3.6% 올린 것을 시작으로 남양도 이달에 우유값을 4.5% 인상했습니다. 마트의 자체 상표 우유도 리터당 200원이 올랐습니다. 왜 올려나? 수비가 적으면 더 싸게 팔으셔야 많이들 사 먹을 텐데. 원유 기준 약 9만 톤가량의 재고가 있는 데다 심각한 저출산에도 우유값이 오르는 건 수요 공급과 별도로 책정된 가격 정책 때문입니다. 낙농가 보호를 위해 생산비에다 물가를 반영한 가격 연동제를 적용한 겁니다. 최근 원유값이 리터당 4원이 올랐는데 제조업체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500원짜리를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싼 걸 사용하고 있죠. 신우유 공급에서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국내 원유 가격은 리터당 1,000원 선으로 400원 선인 EU나 미국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 국내 유제품 가운데 국산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생산비를 보전하는 이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시장 상황과 이 맞게 다시 좀 보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재산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원유와 차별할 수 있는 유기농 등 고급화로 우리 낙농가의 소득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외제차 2대가 운전 실력을 겨루려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고선 단순 사고라며 보험금까지 청구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차로에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내 길이 맞지? 여기 맞아? 차창 밖으로 팔을 뻗어 주먹을 맞댑니다. 난 사고 내고 잠갈 거야.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폭주가 시작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이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저만치 날아갔습니다. 터졌어. 신호 안 걸리네. 진짜. 아니, 짤까면 빨리 째네. 도심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건 24살 동갑내기 장모 씨와 김모 씨. 중앙선을 넘나들고 50초 만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청에서 2명 내리다가 나중에 한 1분 정도 있다가 한 명이 우측 쪽에서 한 명이 내렸거든. 다 도망가요. 폭주하던 이들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전치 3주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177km, 제한 속도의 3배였습니다. 당시 추석 연휴였고 차량들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차량이 많았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강 씨 등은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해 단순 사고라고 진술한 뒤 보험금까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복무 기록 등을 토대로 성폭력 피해 17건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진실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계엄사령부 수사관이 대낮에 여관으로 데려갔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80년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여대생 김선옥 씨의 증언입니다. 김 씨를 비롯한 여성 17명이 계엄군과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에게 조사관 등이 성추행을 하는 등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로부터 가해자 이름과 인상착의, 계급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실제 복무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가해자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도 촉박했기 때문입니다.